존 템플턴 최대 비관론의 순간에 베팅한 남자. 당신이 가진 전 재산으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 주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그 위험한 질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39년 세계가 불타오르던 그날. 1939년 9월.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고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치우며 현금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27세의 젊은 투자자 존 템플턴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1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 중 주가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진 104개 종목을 샀습니다. 한 종목당 100달러씩 기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끝나가는데 주식을 사다니. 하지만 템플턴에게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요. 4년 후 그 104개 종목 중 100개가 수익을 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무려 400%였습니다. 빌린 돈을 갚고도 엄청난 이익이 남았죠. 이것이 존 템플턴 투자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테네시의 가난한 소년. 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 11월 29일 존 템플턴은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윈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죠. 어린 템플턴은 일찍부터 돈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신문 배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호기심과 세계에 대한 열망이었죠. 예일 대학교에 진학한 그는 경제학을 전공하며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할 기회를 얻었죠. 옥스퍼드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글로벌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며 기회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역발상의 천재 탄생하다. 1937년 옥스퍼드를 졸업한 템플턴은 월스트리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증권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곧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사라.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군중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남들이 팔 때 혼자 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939년의 대담한 베팅 이후 템플턴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비전이 있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템플턴은 놀라운 통찰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들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기회라는 것을요. 1950년대 미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주식에만 집중했습니다. 해외 투자는 위험하고 복잡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템플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일본에 주목했습니다. 전쟁의 패배국이었던 일본은 여전히 폐허였지만 템플턴은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근면성과 재건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패전국의 주식을 사다니. 하지만 역사는 템플턴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템플턴의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템플턴 그로스 펀드의 전설. 1954년 템플턴은 드디어 자신의 뮤추얼 펀드인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펀드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템플턴은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지리적 분산을 포함해야 한다고요.
그의 투자 프로세스는 철저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을 직접 여행하며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경영진을 만나고 공장을 둘러보고 현지 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숫자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배당 수익률 등 모든 지표를 꼼꼼히 살펴봤죠. 하지만 그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 법률 시스템, 문화까지 고려했습니다. 1960년대 템플턴은 또 다른 대담한 베팅을 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또다시 정확했습니다. 템플턴 그로스 펀드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1954년부터 1992년까지 약 40년간 이 펀드는 연평균 13.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였죠.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40년 후에는 200만 달러가 넘는 돈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복리의 마법과 인내심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바하마의 현인. 1968년 템플턴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떠나 바하마로 이주한 것이죠. 공식적인 이유는 세금이었습니다. 바하마는 소득세가 없는 조세 피난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멀어짐으로써 월스트리트의 소음과 단기적 변동성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조용한 환경에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바하마의 나소에 정착한 템플턴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연구실을 꾸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 세계의 뉴스를 읽고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컴퓨터와 팩스를 이용해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했죠. 그의 하루는 극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도로 시작해 연구와 분석에 몰두하고 저녁에는 독서와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인생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1970년대는 템플턴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했죠. 많은 투자자들이 절망했습니다. 주식은 끝났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것을 또 다른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저평가된 주식들을 매수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1980년대에 보상받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템플턴 펀드는 또다시 시장을 크게 앞섰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기다리다. 1987년 10월 19일 역사상 최악의 주식시장 붕괴 중 하나인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단 하루에 22.6% 폭락했습니다. 패닉이 시장을 휩쓸었죠. 그날 템플턴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 그는 침착하게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매수 시점은 최대 비관론의 순간이다. 템플턴의 투자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감정을 배제하라. 투자는 이성적인 분석에 기반해야 하며 공포나 탐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가치에 집중하라.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라. 가격이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때 사라. 셋째, 전 세계를 보라. 한 나라 한 시장에 국한되지 말고 전 세계에서 기회를 찾아라. 넷째, 인내하라. 시장이 당신의 판단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라. 다섯째, 분산하라.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걸지 마라. 여섯째, 겸손하라. 당신이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새로운 정보에 열려 있어라. 1992년 템플턴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템플턴 펀드를 프랭클린 리소시스에 4억 4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죠. 하지만 그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돈을 넘어선 유산. 템플턴은 단순한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1972년 그는 템플턴 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종교와 영성 분야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매년 수여되는데 상금이 노벨상보다 많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노벨상보다 높은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과학적 성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빌리 그레이엄 등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1987년에는 템플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과학과 종교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연구를 지원합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목표였죠. 템플턴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모든 종교와 신앙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탐구 정신이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억만장자였지만 사치스러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사실 그의 인생 철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단기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영원한 낙관주의자. 2008년 7월 8일 존 템플턴은 95세의 나이로 바하마 나소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진 그 해 말이죠.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매수할 때다. 템플턴은 평생 낙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깊은 믿음에 기반한 낙관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모든 약세장은 결국 끝났고 모든 강세장도 결국 끝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류는 발전해왔다. 템플턴이 남긴 교훈. 오늘날 우리는 템플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 군중의 반대편에 서라. 돈은 군중이 아니라 혼자 서 있을 때 벌어집니다.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는 비싸고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가 쌉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교훈, 전 세계를 보라. 템플턴이 살던 시대에는 해외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 가치는 영원하다. 유행은 바뀌고 테마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번째 교훈, 인내는 자산이다. 템플턴은 수십 년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투자한 후 수십 년을 기다렸고 한국에 투자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의 초단타 트레이딩 문화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접근법이죠. 다섯 번째 교훈, 돈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 템플턴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을 인류의 더 큰 질문들을 탐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의 템플턴이라면? 만약 존 템플턴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곳을 찾아갔을 겁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주식을 샀을 것이고 2022년 금리 인상기에도 매수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신흥시장을 주목했을 겁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선진국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말이죠. 동시에 그는 과대평가된 자산들을 경계했을 겁니다. 근본적 가치 없이 투기로만 움직이는 시장을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접근법입니다. 철저한 조사, 독립적 사고, 장기적 관점, 그리고 겸손함.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원칙입니다. 마치며 존 템플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인내, 그리고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39년 세계대전이 시작되던 날에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1950년대에 폐허가 된 일본에 베팅했습니다. 1960년대에 가난했던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에 매수했습니다. 매번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매번 그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입니다. 군중과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 시장은 오르고 내립니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영원합니다. 템플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최대 비관론의 순간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 용기를 내라. 다음번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군중을 따라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템플턴처럼 역사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존 템플턴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